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센티멘트가 좀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중장기 미래 전략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현대기아차가 앞으로도 10% 내외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면서 ROE 중심의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게 이익 체력을 가져가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들 안도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환원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강화될 거기 때문에 밸류가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2024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중장기 전략 일명 현대웨이를 발표를 했는데 10년간 120조 5천억 원 투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었고요. 시장은 곧바로 여기에 좀 화답하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략산업분석팀의 이재일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상당히 좀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현대차 아, 관련돼서도 네. 그렇고요. 네. 네, 어제 시인베스트데이 행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주요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발표를 해줘가지고 투자자분들의 이제 기대감이나 아니면 좀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0년간 120조 5천억 원 투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비롯해서 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리뷰를 좀 부탁드릴게요. 크게 한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 파워트레인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신사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이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밝힌 부분이 있고 또 밸류 프로그램, 그러니까 앞으로 주주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서 주주 가치를 제고할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젠 파워트레인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현대차가 전기차 위주로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었고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의 목표치는 유지를 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수요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은 좀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부진 구간에서는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EREV 이런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미래 투자 확대 같은 경우에는 SDV랑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많이 포커스를 둬서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자동차가 스마트카화가 될 것이고 현대기아차도 거기에서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SDV 전략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펼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주주 환원율 상향 이런 호재성 뉴스들을 좀 이제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일 팀장님께서 좀 부지런히 또 보시고 쓰신 보고서 같은데요. 따끈따끈한 보고서죠.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 10년간 120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평균으로 보자면 12조 이상을 매년 투자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올해부터 해서 이제 2033년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시장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 최근에 보면 전기차 캐즘 때문에 하이브리드 쪽을 좀 더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EREV입니다. 요거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EREV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EREV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레인지를 조금 더 확장시킨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연기관차가 들어가는 모델 중에서는 그래도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충전해서도 차량이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넣어가지고 내연기관차로도 이제 주행이 가능한데 엔진이 이제 바퀴를 굴리는 건 아니고 엔진을 가지고선 발전기를 돌려서 다시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차를 운용하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기차를 타시게 되면은 가장 좀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주행 거리가 좀 짧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충전을 해야 된다라는 좀 부담감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름으로도 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주행 거리도 900에서 최대 1000km까지 될 정도로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래서 점진적으로 순수 전기차 풀 라인업을 또 구축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EREV 하이브리드 차종을 강화하겠다. 저희 지금 굉장히 내용이 많았잖아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하이브리드 쪽이 지금까지의 현대차 실적, 최근의 실적에도 기여한 바가 컸다고 그때 나와서 말씀해 주셨었죠? 네, 맞습니다. 네. 하이브리드가 최근에 인기가 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소비자들의 인기가 올라가면은 완성차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동반해서 개선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판매를 함으로써 과거에는 사실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면 팔수록 환경 규제에 맞추기도 좋고요. 그리고 수익성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어떤 앞으로의 전략적인 방향을 보게 되면은 모든 차종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PHEV, 전기차, 내연기관차 다 골고루 10% 정도의 마진율을 가져가서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차종이 인기를 끌더라도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가 인기일 수도 있고 전기차가 인기일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7차종, 7개 종류인데 이거를 14개 차종으로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게 4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주주 환원책입니다. 이것도 어제 시장에서 좀 환호했던 배경 중에 하나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사주 매입 밸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네.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고요. 네. 현대차가 과거에는 배당 중심으로 주주 환원책을 펼쳤었는데 사실 배당도 좋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자사주가 더 효과적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이제 좀 공고화했고요. 이거를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게 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치들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금액이 1조 원에도 못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4조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금액을 발표한 거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매출, 순이익 이런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는 포부가 있는 거고 밸류업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2030년 연간 판매 목표도 제시를 했습니다. 555만 대입니다. 요 수치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대비해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해에서 뭐 크게 아주 뭐 상향 조정된 건 아니고요. 대동소이한 이젠 수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물량을 늘려가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 공장, 신규 공장 가동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를 늘리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도 공장, 인도에서 이제 푸네 공장이 IPO도 올해 연말에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도 이제 푸네 공장이 신규로 가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그 외에 기타 이머징 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대를 하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자사주 매입 그리고 총 주주 환원율 TSR 개념을 또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TSR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배당 성향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25%를 하겠다. 근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도 좋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사실 자사주가 더 효과적이고 현대차도 앞으로는 우리도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시그널로서 배당 성향이 아닌 TSR, Total Shareholder Return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자사주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주주환 정책을 가겠다라는 거를 좀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은 최소 주당 10,000원 정도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25% 정도는 그래도 배당을 가져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35%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10% 플러스 알파 정도를 자사주 매입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분기 배당액이 주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늘리는 뭐 이런 내용도 나왔고 연간 배당액 최소 10,000원 제시했고 3년간 4조 규모 자사주 매입 여기까지 이제 짚어드렸습니다. 앞서서 잠깐 얘기 나왔던 인도 IPO 이 얘기 또 안 네.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어제 제시됐나요? 어제 인도 IPO에 대해서는 네. 좀 말씀을 많이 아끼셨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 상장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금액이나 아니면 그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IPO가 확정이 되고 뭐 그다음에 얘기하자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던 게 이 인도 IPO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많이 또 확보가 되기 때문에 뭐 많게는 4조 원, 뭐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까지 IPO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는데 요 캐시 인플로를 가지고선 주주 환원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인도 IPO 금액은 거기에서 지금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에는 IPO를 통해서 추가로 자금이 들어왔었을 때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는 또 별도의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플러스 있네요. 알파라고 네. 보는 시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은 아꼈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이 부분은 별도의 또 네, 플러스 좋은 알파 어떤 역할이다. 네. 네.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 사업 이 얘기도 좀 심심찮게 나오긴 했었는데 네.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까? 크게 그 네. 자율주행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이 앱티브랑 제이브를 해가지고 모셔널을 만들었고요. 이 모셔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레벨 4 로보택시 그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지분율을 추가로 확보를 했어요. 원래는 5대5 JV였었는데 이제는 현대차 그룹이 85%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단독 이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벨 4를 개발한 다음에 요거를 다른 오토메이커들이나 아니면은 로보택시 서비스 사업자들한테 플랫폼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레벨 3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를 해가지고 현대차 차종에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외부 업체들한테도 이제 솔루션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축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택시 비즈니스도 미국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먼저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리 진출하겠다라고 이제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사실 앞서서 이제 하이브리드 얘기가 상당히 어제 시장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전기차 포비아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 상당히 뭐 캐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악재성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전기차 배터리 영향을 강화한다 이런 부분도 어제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네. 좀 골고루 보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라인을? 현대차의 장기 네. 전략은 명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전동화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플랜들을 명확히 하고 꾸준하게 좀 추진하겠다라고 전동화. 네, 전동화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이제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장기 전략을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 차종을 판다. 뭐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리는데 무조건 전기차만 생산한다. 이렇게 딱딱하게 가지는 않겠다. 우리는 수요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갖춰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단기 전망치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도, 2028년도까지는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상당히 좀 많이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거는 인정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EREV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전기차에 굉장히 근접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7,5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미국 신공장에서 전기차만 생산하기로 했었는데 또 이런 EREV가 또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차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배터리 쪽에 많이 관심들이 그렇죠. 많으실 텐데 EREV가 통상적으로 일반 전기차 대비해서 배터리 수요량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EREV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배터리 소요량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EREV 쪽도 아까 좀 강화하고 늘린다 라인을 이런 네. 얘기 해주셨고요. 배터리 얘기해 주셨는데 배터리하고 차체가 통합된 CTB, 셀 투 비클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 도입 현대차 추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인 부분을 좀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CTV라는 게 사실은 중국 업체에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건 테슬라도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 안정성이거든요. 이 셀2 V를 하게 되면은 모듈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컨트롤이나 아니면 화재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하면서 CTV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공개를 했었으면은 좀 많이 이해가 됐을 텐데 장기 플랜으로 좀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아주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또 한축에서는 또 안전성을 더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CTV는 부품도 좀 줄어들고 코스트도 내려가고 이런 건 좋은데 대신 좀 안정성 쪽에서 조금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있어서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팀장님 보셨을 때 그렇다면 어제 주가가 4%대로 이제 화답을 하고 이 이벤트에 대해서 정책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가장 크게 투자자분들이 좀 환호했던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최근 들어서 네. 완성차 주가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뭐 글로벌 매크로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센티멘트가 좀 안 좋았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중장기 미래 전략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네. 현대기아차가 앞으로도 10% 내외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 가져가면서 ROE 중심의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게 이익 체력을 가져가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들 안도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주전환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강화될 거기 때문에 밸류가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보는 포인트는 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이거는 많이들 좀 예상을 하셨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미래 투자 확대 쪽에서 SDB 전략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DB에 대해서 이제 그 미래 먹거리 분야에 더 많은 투자 그 배분을 했거든요. 그 120조 원 중에서. 그래서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파워트레인 영역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이익을 가져가면서 미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신규 동력원, 매출 동력을 창출하고 이익을 개선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해외 판매로 보자면 중요한 어떤 매출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습니까? 아마 그 매출 지역별로 네. 자세하게 짚었던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번은 뭐 지역별로 어떤 판매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한다기보다는 아주 큰 미래 전략, 우리 현대차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방향 제시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판매 전략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캐파 증설 전략, 이게 중요한데 미국, 인도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이머징 시장 중심 이런 전략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ROE 그러니까 일회성의 주주 환원이 아니라 ROE 개선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했나 봅니다. 네. 네. ROE 개선이라는 게 갖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는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려가지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본을 이제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모 쪽에 결국에는 자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버는 돈을 다 자본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ROE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주주환원책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인도 IPO를 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미래 신수종 사업들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IPO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자본을 활용하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된 부분이 ROE 중심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 전망도 궁금하고요. 이게 현대차에 국한된 이야기일지 아니면 완성차 전반이라든지 아니면 부품단까지도 이게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재료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점도 궁금한데요. 일단 뭐 현대차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가의 반전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요즘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벤트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 주가가 좋으면 사실 전반적으로 섹터 주가가 다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이제 좀 동반 상승할 걸로 보이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가 지금까지는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였었고 이게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원이 됐었는데 단기적으로 뭐 2027년도 8년도면 사실 꽤 상당한 기간이긴 하거든요.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2026년도가 되면은 SDB 기반의 자동차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SDB가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의 차량의 어떤 서비스, 이제 걔네들이 러닝머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단순히 이제 운송 수단이 아니라 차량 주행에서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한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러닝머신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현대차에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이제 차량에서 또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쪽, SDB 쪽에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완성차의 어떤 상승이 부품단까지 이제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도 궁금해요. 부품사 단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네. 사실 부품사들은 이제는 좀 호재인 경우도 있고 또 이제는 호재가 아닌 경우도 있고 왜냐면 특히나 파워트레인 전략이 바뀌었죠. 전기차의 단기적인 눈높이는 내려가고 하이브리드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비스는 전동화 전략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이게 전기차랑 하이브리드랑 똑같은 친환경차를 하더라도 부품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차 관련된 캐파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모비스 입장에서는 유연 생산이 완성차는 되지만 이런 부품 샀다는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뭐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현대 오토에버처럼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SDB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인도 IPO 관련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도 그게 결국에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 이제는 뭐 SL, 서현이와 화신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는 동반 하락을 했었는데 연내에 이제는 IPO를 하겠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또 주가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동화를 하겠다라는 트렌드는 이어가면서도 그 안에서 유연하게 뭐 하이브리드를 좀 더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 쪽에 좀 더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부품단인지 아니면 네. 소프트웨어 쪽인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갈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 IPO 쪽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못다 하신 말씀 혹시 마무리로 해주실 게 있을까요? 뭐 최근에 사실은 매크로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완성차 좀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센티멘트가 많이 안 네.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도 이거 인베스트데이 끝나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슬로우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일회성, 단발성 주가 상승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슈들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가 된 이벤트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는 화답을 했지만 상승으로 화답을 했지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그렇죠. 그런 재료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연히 물음표일 수밖에 없는데 팀장님은 그래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쪽이시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도 참고해 보시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략산업분석팀 이재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